안녕하세요. 저는 60살이 넘은 여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환갑을 넘게 된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지만 몸은 좀 따라주지 않죠. 최근에 아들과 손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반나절이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울릉도에 처음 가본 건데 정말 좋았어요. 가족끼리 처음 가는 여행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로 대신 가는 건데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예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제대로 몰랐고 기차나 버스도 못 탔는데요. 고등학교도 버티며 졸업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일찍 일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하시고 어머니는 가끔 일하셨지만 큰 돈은 못 벌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제가 맏이어서 가장 많이 돈을 벌었죠. 아버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셔서 집안에서는 여자들로 돈을 벌어 동생들을 키웠어요. 남자로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었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술을 가져오라고 알겠어? 이제 술사야 오는 날이야. 내가 작으면 술을 사러 가야 말이지.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 동생들은 무서워서 숨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부탁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술만 드실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거실로도 못 나오잖아요. 그만 좀 술 좀 그만 드세요 하고 말하면 아버지는 어린 핏줄이 끊어진 듯 나를 때리면서 이놈의 여편. 어디서 지랄이야.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 돈으로 술이나 사 하고 냈습니다. 술 덕분에 아버지는 엄마와 나를 구분도 못할 정도였고 그렇게 나는 25세 되고 둘째가 20살이 되는 무려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다면서 엄마는 큰돈을 들여 장례도 다 치러주고 발인까지 해주고 납골당까지 모셔 주었습니다. 우리였다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그냥 그렇게 죽던 말던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왔어. 장례식장에서 몇 없는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했어. 그러나 엄마가 나의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아버지만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왜 이런지 원망스럽게 생각했어. 젊을 적의 아비는 그랬던 적이 없었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봐.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 나는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지만 너희들이란 아빠 덕분에 행복했던 거야. 아버지가 없이 엄마 혼자 키울 걸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너도 고등학교에 못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가는 길이 편하길 바래야지. 그게 바로 도리야. 네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소리쳤어. 엄마가 했던 말이 맞았어. 왜 아버지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잘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했어. 그래서 집에 돈을 가져왔어. 하지만 그 돈을 어디다 썼니? 아버지는 술을 마셔서 다 쓴 거야.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뭐냐? 난 그런 걸 모르나? 다른 애들은 사랑받고 자랐어. 나만 왜 그런 거야? 난 아버지에게 애도 못 얻었어. 용서 못해 남자란 종족 자체가 나의 인생에 벌레처럼 존재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죽었어도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죽었나 싶어.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거면 약간 빨리 가버리지 그랬을 텐데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네. 9살 혼자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다야? 부모가 할 짓이라 할 수 있겠냐고. 자식이 술을 마시다 산에서 떨어져 죽으면 부모가 상을 치러줘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장례식장을 퇴장했습니다. 그 후로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싫어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와서 돈을 벌며 살았어. 식당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 3년 정도가 지난 적에 솔직히 동생이랑은 가끔 연락은 해서 지내는 게 아닌 연락이 끊기고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소식을 듣게 됐어. 동생과 소통하면서 들은 소식은 언니, 새 아빠가 생겼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새 아빠와 재혼했대. 아직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사람 나쁘진 않아 보여. 가족도 잘 살고 돈도 벌며 엄마의 제 아들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어요. 내가 맘에 들면 좋겠다. 예전부터 그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더라.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 대머리인 것도 좀 걸리지만 뭐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애 낳을 건 아니니까 둘이 좋으면 돼. 어쨌든 엄마 잘 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 가끔 집에도 오고 그래. 언니가 아저씨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 아이고,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재혼식이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지. 그냥 둘이 살면 돼. 무슨 소개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막내 동생 낳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해. 생각만으로도 징그러워. 난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 몸 챙겨. 너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중에는 봐도 모를 거야. 엄마는 자식들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셔. 우리가 아빠한테 얻어맞을 때 엄마는 혼자서 아빠 편 들었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술도 마실 수 있다고. 난 그걸 평생 못 이겠어. 아빠가 그렇게 죽은 건 엄마 때문일 수도 있어. 엄마가 정신 차리고 아빠랑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 편들어줬으면 아빠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적어도 알코올 중독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엄녀에게 마음이 들지 않아 결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하여 종종 전화나 인사조차 실증이 나더군요. 사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좋아하는 남자를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 집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싶지도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남성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 평생 연애나 결혼 따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일에 바쁘게 행복해하는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현실이 힘들어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기에 연애나 놀이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선을 보이며 관심가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대리님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단순한 사람이었고 가끔은 제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심해버렸죠. 절대 남자에게 속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 떨어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제게 그 사람은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도 그 사람 덕분에 점차 사라졌습니다. 매번 나를 걱정해주고 과일을 사다주고 혼자 사는 내 방을 청소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을 기숙사에 초대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숙사 규칙 때문에 남자를 방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가끔 기숙사 감독들이 여자들이 방에 들어오면 방을 점검한다는 걸 보면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그 방에 남자가 들어오면 다 퇴신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대리님은 예외였어요. 제 회사 직원이 청원했고 전기전자 공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고치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이미 여자 기숙사에 제 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들을 들라들며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감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일정 시간 동안 방문을 해주었고 가끔은 밥도 싸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27살 때 그 사람과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은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존재입니다. 그러던 사람은 부모님이 모두 떠나셨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돌아갔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야.
결국 외동딸도 아니고 동생들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처해 시어머니의 집에 방 하나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시부모님을 잘 섬기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에 부모님이 계속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셔서 아마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어려워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를 핀잔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아버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 도움으로 결혼 2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알았을 때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불안했고 아이가 뱃속에서 무언가를 EVENT나 COMPLETE 사라져 버릴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6주 동안 어떻게 버텨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결국 임신 1기 탄로가 나고 말 안 했어요. 그때 이후로 시부모님은 정말 제게 잘 해주셨어요. 원래도 예쁘다 해주기도 했지만 저에게 털끝 하나 집안일도 시키지 않고 정말 공주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후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항상 다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잘 해줘야지. 내 딸처럼 사랑해주고 아끼고 좋아야지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평생 시댁에서만 살 순 없으니 저와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 나와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거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재료 손질하기 공단에서 식당 서빙 일도 했고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집에서 부업까지 했어요. 남편이 적게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저희 생활비도 해야 하고 제일 해야 하니까 솔직히 번 돈만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을 해야만 단돈 50만 원이라도 저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보증을 잘못 선 건지 약 3천만 원 정도 속았고 창피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극복했고 시댁에서도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수입이 좀 더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일에만 충실히 헌신해왔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걱정이 더 커졌어요.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엄마, 청소하는 거 그만해도 돼? 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아이가 이유 있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아들이 너무 순하게 자라느라 고마워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왜 그런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근처 학원을 자주 가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엄마를 만나면 어쩌지 못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심지어 아들도 그 학원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 거부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도는 건 불편해했어요. 싫어하여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다니는 학원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하자니 또 창피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아들을 위한 일을 내리고 다른 이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꺼려하며 손을 잡으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들 덕분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이 정말 감사했던 걸까요? 혹은 그저 아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이후로 아들은 성적도 향상시켜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알려진 대학이어서 그곳에서 여러 번 여자친구를 사귀고 함께 식사도 했죠. 21살에 군대에 가고 전역 후에도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모두에게 건장한 청년으로 보일 정도였죠. 27살에 졸업하여 이름이 알려진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조금 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는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에 하루 정신이 없이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들어오는 걸 봐서 그때 나는 현우야 너 현우 맞지? 하고 뒤쫓았던 적이 있어. 그 여자는 짧은 치마에 뾰족한 구두를 신었지. 그 여자가 이 남자의 엄마래. 엄마가 집을 모르겠다며 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니까 난방으로 데려갔어. 그 여자가 사고 쳐 아들을 교육하러 갔어. 그 후에 집에 들어와 자켓을 벗겨놨는데 여자 입술 자국이나 토사 물이 묻어 있었어. 속. 너 이러다가 어떡해? 정신 차려. 아들을 제끼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남편이 기억나? 아들이 놀라며 아버지 멱살을 잡아넘겨. 이따위로 살면 가라고. 내가 뭔가 유혹하려고 살고 있거나 여자와 노는 거래?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쳐 줄까? 그렇다면 내가 널 귀로 때릴 거야? 정말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나. 그 이후로 아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다. 일을 잘해서 표창을 받고 연봉도 오르고 용돈도 줬다. 꽤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여직원에게 고백을 받아 꽃을 들고 왔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같은 회사 사람과 결혼하고 연애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여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였다. 엄마가 소개한 내 여자친구였다. 우리는 1년 동안 연애했고 올해 결혼을 생각 중이니까 소개해줬다. 그러나 분위기는 좀 이상했다.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발랑발랑한 느낌이었다. 치마가 짧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것이 조금 불편했다. 젊은 사람들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꼈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데도 속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신랄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연인과 1년 동안 사귀었다고 하셨군요. 처음 만난 곳은 술집이었고 오빠는 해당 술집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뵌 순간 외모보다는 귀여움에 매료되어 만졌다고 하셨네요. 이후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해 자기 방까지 데려간 이야기를 하셨군요. 남편은 냉수를 마시며 뻘쭘한 표정을 짓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며 말씀하였습니다. 결혼을 허락해야 할지 망설이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강조하며 결혼을 허락하는 것을 제기했네요. 부디 가정이 화목하게 이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종결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과 얘기해보니 잘못된 것 같았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도 없이 남동생의 결혼을 허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을 만나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결혼이란 것은 서로에게 맞춰가며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결혼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남동생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려고요.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함께 삶을 걸어가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줘야지 오해와 편견으로 서로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계속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저희 가족이 된 이후에도 저는 며느리와 연락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재 역할을 잘 해주어서 며느리와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와서 엄마,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볶은 햄, 그리고 분홍 소세지까지 요리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반찬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정성껏 만들어서 양도 2배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 반찬을 두고 왔죠. 아들은 엄마,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가죠. 우리가 집들이 할 때 알려줄 테니까 그 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반찬만 전달했어요.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죠.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반찬만 두고 돌아오다가 한 번 며느리와 마주치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그래, 창 넘겨주러 왔어.
맞느냐? 라고 물었더랬어요. 입맛이 어떻게 해서 오빠가 잘 먹으니까 그냥 먹는 것이지. 저는 남이 해준 음식은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사만두 먹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요. 하고 손에 들고 있는 샐러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너무 살도 안 찌고 말라서 건강이 안 좋아. 가끔은 끼니도 챙겨 먹고리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속이 편안하다고 말해줬더니 그러게 해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제가 준 반찬은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강장을 두지 않는다 해도 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집 앞으로 가서 예, 아가 타는 차는 냉장고에 바로 넣어둘 테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금방 시업해 나물이 써서 당해. 알겠어요. 하고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저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 가족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군요. 아, 그런 생각이 들고 가끔 우리 집에 아들이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깨작 되다가 내려놓고 먹지 않아 맛이 안 맞는 거라고 하고 물어보면 제가 남이 만든 음식을 잘못 먹어서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반찬만 두고 돌아오다가 한 번 며느리와 마주치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그래, 창 넘겨주러 왔어. 맞느냐? 라고 물었더랬어요. 요리 및 물에 대해 이야기했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는 것이 소망 중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친절하셔서 그런 모습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식사 중 귓속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를 듣고 좋은 말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그러면 참을 수 없다고도 말한 것이었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닥쳐 부모 앞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라고 말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싸우면 안 된다는 말에 이해했는지 아내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요. 먼저 가겠습니다. 라며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집으로 떠났고 남편과 싸움을 하면서 결혼을 반대해야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좋다고 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에겐 며느리에게 해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살아왔다는 말에 예물이나 예단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 아파트에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혼수까지 채워졌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연락도 안 해도 되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바랐어요. 여유가 되고 하늘에서 예쁜 아이를 주신다면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아이가 없는 삶도 괜찮아요.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게 됐고 너무 더웠기도 했고 반찬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우야, 엄마가 반찬을 가져왔는데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집에 3시간이나 없어. 엄마는 지금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두면 상할까? 아니면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면 되냐고 물어보더라. 그래도 돼? 그럼 그냥 반찬만 더 두고 가볼게. 혹시나 기분 나빠 속상할까봐 너가 와서 정리 좀 해줘. 난 반찬만 넣어두고 갈 테니까. 그래서 말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들어갔던 날이었다. 아들이 집 암호를 알려줘서 눌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지저분해서 어찌 사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닥은 먼지와 머리카락이 심지 않는다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양말이 빨간색 먼지로 뭉쳐 있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정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쓰레기통은 넘치게 차 있어서 곧 폭발할 듯한 냄새가 났다.
솔직히 그냥 반찬만 넣고 갈까 했지만 이렇게 상황을 보고 넘길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을 먼저 청소하기 시작했고 세척제 2병을 사용하여 변기 앞을 세팅하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제거했다. 막혀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 가지 안에 비우고 락스를 사용해서 물때를 제거하고 찌든 때는 일일이 닦아가며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할 것도 없죠. 안방은 문이 닫혀 있어서 굳이 열지 않았고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개판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방을 무시하고 청소를 하느라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밥도 못 먹고 청소만 하다 보니 어느새 3시가 넘어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싸온 반찬을 조금 먹다가 아파트마트에서 햇반을 사다가 돌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살림을 하느라 내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고 밥도 못 얻어먹고 청소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거야? 정말 화가 나서 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청소할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베란다, 거실, 주방, 구석구석 쓸고 닦고 1, 2, 오후 4시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쓰레기는 한가득 나왔어요. 정리를 좀 해 놓으니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살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라는 게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애도 끝이 나질 않죠. 너무 힘이 들어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뭐야 하고 깜짝 놀라며 느리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가 집 치우셨어요? 왜요?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1, 2 반찬 주러 왔다가 반찬 이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 놓으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막 어지러 져있길래 내가 조금 지웠어 많이는 아니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랑 바닥 청소랑 화장실에 이 정도만 좀 했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봐야겠다 하고 말을 하고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아니 웃긴다.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처음소를 해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나 감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사람 불러서 청소해야 돈 내면 다 해주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 하세요?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어머님이 청소 일을 많이 하셨다는 이 지저분한 걸 보시면 못 참는 성격이신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 입구에서 날 돈 벌리까 크게 돌룩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섰지만 청소해 주셔도 되니까 챙기세요. 이 값을 가져가세요 하면서 5만 원을 바닥에 던졌어요.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머님께 말도 못하는 제가 벌벌 떨면서 돈을 쳐다보고 있자 아들이 들어와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말하며 바닥을 보는지 보고 있던 돈을 보고는 엄마, 왜 그렇게 했어요? 집 청소도 어떤 사정으로 한 거예요? 하면서 나를 향해 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고 며느리는 아니, 어머님이 하라고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야? 우리 집 청소해주는 이모님 오셔도 이렇게 주면서 치워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야, 왜 그렇게 해? 잘 못한 거야? 하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너 이러지 마. 내가 그러지 말라 했잖아. 너는 뭔가 그렇게 잘난 줄 아냐? 아이에게 불쌍하게 거기서 던져줬더니 감사해야 하는 줄 모르고 우리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지네. 정말 웃기다.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돼가지 반찬 가져다 주러 가고 집을 정리하러 와서 돈을 던져줄 줄 알아? 진짜 참기 더는 못 참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정리하려니 얼마나 걸렸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나. 우리 엄마가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돼? 내가 그러지 말랬어. 우리 엄마한테 그래 말하라 했잖아 하면서 며느리를 밀어내려 했다. 현우야 왜 그래 이러지 마. 괜찮다 진짜 괜찮다 오해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하면서 아들을 가라앉게 했다. 엄마 무슨 오해가 있기에 다른 것을 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한 목대를 주었다.
이해한 건가 눈여겨본 게 있다. 한 걸 서로 미쳐서 동정심을 갖게 되어서 나갔기에 혼인신고는 없었으니 다행일 뿐이야. 하터면 이혼했을지도 모르겠네. 정말 얼굴로 사는 게 아니겠다. 너 나가라. 이 집에서 즉시 나가라 하면서 며느리를 밀쳤다. 나 아들은 말렸지만 아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았고 그렇게 함께 살던 며느리와 이별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지냈던 게 헤어지는 체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정말 이내의 동안에 집을 비우고 나갔다. 아들은 혼자 인연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회사 동료와 결혼하겠다고 한다. 그 둘은 집을 떠났는데 마음은 평안했고 인연은 어떤가 함께 좋을까? 그 친구는 제 아들의 두 번째 결혼까지 이해해줘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 이후로 서로 손잡고 살면서 서로 지지하고 돌봐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싶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애어 돌보고 반찬을 내주면서 매번 감사해하며 어머님 덕분에 힘들게 산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대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들은 여자를 보는 눈이 없고 철이 없어서 많이 헤맸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연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과거를 되묻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걸 자식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